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고츠키의 사이먼에서 접근 그리고 이제 삐아제와 비고츠키를 비교해보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여러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제와 달리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어떤 유능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지를 발달한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삐아제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좀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신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삐아제만큼 그렇게 많은 이론이나 내용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대의 유일한 삐아제의 대항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은 보다 유능한 협력자와 대화를 통해 자기의 문화, 가치, 신념, 문제 해결 방식을 습득하며 인지적 성장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삐아제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학습할 재료들은 책이나 어쨌든 강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제가 뭐 수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예시를 들어주고 강의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삐아제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삐아제식은 아니긴 하지만 완전히 삐아제식은 여러분들 이런 강의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책 보고 알아서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대화가 중요해. 뭐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누군가와 상호작용, 우리가 혼자 무언가를 생각할 때보다 누군가와 같이 어떤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더 잘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좀 옛날 얘기고 오덕 같아 보이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스타워즈, 여러분들은 스타워즈를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에피소드 1인가 2에서 그 녹색 그 요다가 이제 그 살아남은 제다이들을 모아놓고 지식이 모이니 이제 지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씬이 있어요. 또 혼자서 무언가를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같이 모여서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나누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제 뭐 나왔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능한 협력자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심리학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화를 보다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기 문화의 가치, 신념, 문제 해결 방식을 습득한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성장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아이들과 한국의 아이들이 어떤 동일한 그 상황, 사건 같은 것들을 겪었을 때 해결하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동양 문화권이나 아니면 한국을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게임 얘기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국내에서 게임하다 보면 국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스킬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 아이템을 차야지만 이제 뭐 좀 더 효과적으로 뭐 보스를 뭐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국룰, 뭐 그런 게 이제 한국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양 문화권의 특성, 서양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뻘짓을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뻘짓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뻘짓이 약간 트롤짓 같이 되는 거고, 외국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문화의 가치, 신념,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어떤 인지적 성장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일어난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걸 쳐내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면 뭐 약간 서양 문화권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로운 그냥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고 약간 요런 식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게임에 한해서는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고 아동의 인지 능력은 보다 유능한 협력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제 출현한다고 해요. 뭐 아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오프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를 요 차이를 가지는데 어떻게 보면 학습의 효과성이 이런 어떤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걸 요런 사이먼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이 좋나요?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이 좋나요? 뭐 그거를 갖다가 직접 제가 대답을 들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의 마음 한켠에는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수업 시간에 막 질문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긴 하는데 질문은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가?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을 더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인지 능력은 보다 유능한 협력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출현을 합니다. 뭐 대학원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지도 교수님하고 막 열띤 토론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나 혼자 아무리 이제 하려고 해봤자 이상한 결과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교수님 유능한 협력자와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 해결 방식 같은 것도 새롭게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인지는 고립된 상태에서도 사회문화적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캐스터웨이라는 여러분도 뭐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윌슨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뭐 인터넷에 여러 짤로 봤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인간의 인지는 고립된 상태에서도 캐스터웨이에서 그렇게 이제 무인도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회문화적이에요. 윌슨이라는 대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걔랑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섬을 탈출하려고 하죠. 그리고 개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전수되어 온 신념, 가치, 지적 적응의 도구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지 발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양식 이런 것들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뭐 보고 듣고 배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식을 산출을 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하면은 되지라는 신념하고 뭐 그런 신념에 따라서 이제 도출되는 문제 해결 양식 같은 것들이 또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지적 적응의 도구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고츠키의 주장에 의하면은 기본적인 정신 기능에 대해서 이제 비고츠키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주의력, 감각, 지각, 기억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근데 이런 기능들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영화가 몸담고 있는 문화의 특성에 의해 정교한 고도의 정신 기능으로 변화해요. 우리의 주의력, 감각, 지각, 기억 같은 것들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더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SNS나 뭐 인터넷을 이렇게 쭉 뒤지다 보면은 뭐 동양 문화 한국 사람은 못하는 것, 뭐 한국 사람과 뭐 미국 사람의 차이 이래갖고 사진 같은 거 전경을 보냐 배경을 보냐 아니면 관계를 보냐 아니면 목록을 보냐 뭐 이런 짤 같은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에 의한 거다?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정교한 고도의 정신 기능으로 변화한다라는 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어떤 인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적 적응의 도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전수되는 기억 책념 및 문화적 도구들은 아동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가르쳐요. 지적 적응의 도구는
요 문화적 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시켰던 것들이 깜지였어요. 그러니까 깜지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려나? 깜지가 뭐냐면 이렇게 빽빽하게 적는 거예요. 까맣게. 그러니까 종이가 까맣게 될 때까지 적는 걸 깜지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수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한문을 따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한문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문 노트 한 권씩은 가득가득 채워갖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억 책략이죠. 문학 도구들은 아동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가르쳐요.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빽빽하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동이 보다 유능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보면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까맣게 써가지고 제출해라 라는 것도 한 상호작용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내재화한 사고나 문제 해결 방식 학습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깜지를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적 적응의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자,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발판화라는 개념이에요. 요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혼자 성취하기 어렵지만 능숙한 사람의 조언과 격려를 받아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보면은 저 선반 위에 아빠가 비상금 같은 것들을 숨겨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걸 이제 봤단 말이에요. 아빠가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선반에 이렇게 놓는 걸 이제 봤어. 그럼 내가 저거를 갖게 되면은 괜히 이제 버치씨 같은 걸로 어디서 사탕 바꾸고 이러지 않고 물물 교환하지 않고 돈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의 키는 굉장히 작아요. 이 선반의 돈을 싹 가지고 오기에는 뭐가 있냐면 요 거리의 차이가 있겠죠. 요게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혼자서 이거를 가져가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능숙한 사람과 조언과 격려를 받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랑 딜을 하는 거죠. 저기 위에 아빠의 비상금이 있는데 내가 저거를 이제 엄마한테 알려줄 테니까 저거를 갖게 되면 엄마랑 나랑 반반씩 나누자 라고 하면 엄마가 오케이 딜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말을 태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잡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근접 발달 영역에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이나 토플 시험이나 어쨌든 공인 영어 시험이라 그러나?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익 800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적은 600점이에요. 아무리 혼자 공부를 해도 어떻게? 요 200점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디를 가요? 학원을 가요.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이 200점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발판화, 이제 보다 능숙한 참여자가 풋내기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할지를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발판화라기보다는 이런 도움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발판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걸 이제 다른 유관 전공에서는 비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발판화라는 말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문이잖아요, 이거는.
비계, 처음에 저게 비계라고 봤을 때 뭐야 비계가 뭐야 라고 했는데 한자를 보니까 이제 그 뭐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발판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아까 이제 600점이 있고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800점이 있어요. 자, 보다 능숙한 참여자가 학원 선생님이 풋내기 학습자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내가 토익 점수를 600점 맞았는데 주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 듣기는 거의 다 맞아. 잠깐, 요새 제가 토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아무튼 그 토익을 본 적이, 모의 토익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거는 듣기하고 그 다음에 문법하고 읽기랑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말하기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듣기, 그 다음에 뭐 문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뭐 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해봐요. 600점 중에 이제 이게 뭐 1000점 만점이니까 대충 듣기를 한 300점이라고 하고 문법을 200점이라고 하고 읽기를 500점이라고 했을 때 나는 듣기는 다 맞았어. 문법도 다 맞았는데 읽기가 100점이야. 그럼 이제 400점이 읽기에서 날아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은 읽기가 다 틀리네. 요건 이제 뭐 나도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제 읽기 문제 중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다 틀리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학습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국어가 문제야.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발판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외국어의 끝은 모국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이제 뭐 생각을 했는데,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 된 거를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정말로 처음부터 바이링구얼 세팅이 된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딱히 의미가 없는 말이긴 한데, 2차 언어로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소년기 이후에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외국어의 끝은 모국어라는 말이 이제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자, 아무튼 그는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과정,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말을 바탕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조심스럽게 결정을 누구랑 같이 하냐면 풋내기 학습자와 같이.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과정은 풋내기라니까 좀 그렇다. 풋내기라고 하니까 슬램덩크 생각나네. 잠깐 갑자기 까먹었어. 아동과 서로 어떤 상의하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발판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판화의 정도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능숙한 참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능숙한 참여자는 거들 뿐이에요. 그냥 단순히 좀 거들 뿐이고, 주도적인 것은 아동이 이제 주도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접 발달의 영역에서 섬세한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섬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문제를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뭐 이런 의미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나 문제에 대한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방식을 자기가 충분히 학습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합의하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방적이라고 하면 아동 입장에서는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비고치키 사용해서 접근은 아동이 능동적으로 인지를 발달시킨다라는 어떤 그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당연히 문제를 더 잘 해결을 하게 되죠.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도움 과정을 통해서 이 근접 발달 용역을 극복을 하고 아빠의 비상금을 이제 겟할 수 있다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능숙한 참여자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이나 뭐 이런 것들, 컨설팅 혹은 코칭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돼요. 제가 한 예시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발달 심리의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예시를 들어갖고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의 비상금을 훔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나름의 개념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이라기보다는 시도를 해보세요. 그게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도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 되는 겁니다. 뭐 요건 뭐 딴 얘기, 뭐 요거랑 별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배웠을 때 이론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공부를 위해서만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물론 거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 하는 거는, 심리학은 사람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게임할 때 제가 가끔 듣는 말이긴 하거든요. 사람인가? 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 많이 듣긴 한데, 아무튼 그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상심리학이나 아니면 임상심리학이나 이런 거 수업 들으면 뭐 해요? 바로 옆에 있는 애들한테 너는 무슨 성격이 B군집인 것 같아, C군집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적용을 해보잖아요. 재밌잖아. 물론 그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어떤 B군집 성격장애 유형이라든지 A군집 성격장애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와 학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면 적용을 해보세요. 발달심리학에서 제가 뭐 아동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동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다 아동이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보거나 그런 속성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지는 지금도 발달을 하고 있고, 뭐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제가 어떤 답변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질문이 해결이 되죠. 비고치키 사이먼적 접근이 이런 질문 과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학습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능숙한 사람과 협동 중에 사용한 문제 해결 방법을 내재화하게 되고, 이를 스스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논문을 쓰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학부생 때 처음 논문을 썼거든요. 지금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게임 중독이랑 애착 간의 관계를 갖다가 대인관계 기술하고 또 뭐랑 이제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그 논문 쓰는 방식을
학교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논문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맞는 거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교수님들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 봤을 때 기가 차겠죠. 그 꼬맹이가 와가지고, 지금은 꼬맹이가 아니지만 와가지고 뭐 논문을 쓰겠다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논문 같지도 않는 걸 들고 왔네 이런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학부생인데 대단하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러이러해서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몇 번 이제 그 교수님께 지도를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근데 한번 써봤으니까 알게 된 거죠.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내재화가 된 거고, 논문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4학년 때 다시 한번 이제 학술제 때 또 논문을 썼어요. 뭐 그때는 이제 막 메인으로 들어가긴 않았고 제 동기가 거의 다 쓰긴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석사 과정 중에서도 이제 교수님한테 논문 지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을 때 그때 받고, 박사 때도 이제 지도를 받고 뭐 하다 보면은 박사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나 혼자 논문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논문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렇지. 정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고치기 관점에서는 뭐 해야 돼요? 능숙한 사람과 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지도를 받거나, 뭐 교수님이라면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라면은 뭐 지도 말고 뭐가 있나? 지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뭐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동기들도 있고, 아니면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때 이제 버스 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숙한 사람과 협동 중에 내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제 해결 방법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요새는 게임도 학원이 있던데, 무슨 교실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내재화하게 되고 이를 스스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좀 키운다기보다는 실력을 향상하고 싶어갖고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막 혼자서 연습을 해요. 연습장 가서 연습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바대 가갖고 이제 뭐 하고 뭐 이러다가 뭐 어느 정도 능숙해지게 되면은 버스 타지 않고도 혼자서 어느 정도 티어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뭐 어느 티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재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이제 점점 녹슬고 있어갖고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거고,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발판화는 인지성장을 촉진시키는 어떤 사회적 협력이 누군가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수업 받는 것처럼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보다 능숙한 사람이 아동이 가진 능력의 한계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가르침을 조정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님, 아동이 이제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동의 가장 큰 문제. 아동이 처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상황은 놀이예요. 놀이를 얼마나 계속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과 고민들이 있는데, 보다 능숙한 사람, 놀이에서 보다 능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가깝게는 이제 양육자일 수도 있겠죠. 양육자가 아동이 가진 능력의 한계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3살짜리한테 야 플스5 좀 이따 나오니까 플스 갖다가 이제 게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와이프한테 등짝을 맞겠죠. 애한테 뭐 한 짓이냐고. 능력의 한계 수준에 맞춰서 3살짜리 애들이라면은 장난감 집어가지고 뭐 이렇게 삐용삐용 하고 이제 뭐 굴리고 누르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뛰어다니고 뭐 요런 게 이제 한계 수준이에요. 자신의 가르침을 조정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요 정도로 각성을 하게 만들어서 아이의 어떤 놀이 상황을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뭐가 이루어진다? 발판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단순히 학습뿐만 아니라 뭐 놀이라든지 어떤 양육 과정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발판화입니다. 보다 능숙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수준이 어느 정도가 이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자녀 다 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이것저것 이거 뭐 다 해주고 뭐 다 해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재정적으로 뭐 무언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학원을 보내주거나 뭐 제 얘기예요. 그런 걸 했었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해결하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 무언가를 해주거나, 그렇게 이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발판화 과정 같은 것들이 뭐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부모 자녀 애착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지일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발달심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딱 뭐 비고측의 사회문화적인 어떤 접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나오니까 뭐랑도 연결된다? 애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능숙한 사람의 참여 정도의 결정은 아동과 협의하에 이루어지게 돼요. 혼자서 정하게 돼. 능숙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동이 이거 해줘 징징대면서 이제 뭐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스스로 잘하는 아동은 도움이나 발판의 빈도가 당연히 낮겠죠. 잘 못하는 아동은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비고츠키 관점에서의 능력이란, 우리가 삐아제를 깔 때 삐아제는 능력하고 수행이랑 동일하게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고츠키는 조금 달라요. 아동이 넘지 못할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과제의 특성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연구방법론이나 이런 데서 측정해서 뭐 나와요? 천장효과하고 바닥효과 같은 거나, 천장효과는 뭐예요?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만점 찍을 테고, 바닥효과는 뭐예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다 빵점 찍을 테예요. 그게 이제 과제 특성에 달려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넘지 못할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과제의 특성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동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충분히 연습한 분야에서는 숙련된 능력을 보여줘요. 숙련된 능력을 보여주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쉬운 과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것들을 준비할 때 충분히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숙련된 능력을 보여주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어떤 좋은 수행을 보여주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인데 내가 기말고사 문제를 다 출제를 해버려. 그러면 이제 근데 객관적으로 쉽게,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굉장히 쉽게 냈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가 안 배운 데서 나온 거야. 객관적으로 쉬운 과제에서도 당연히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런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과 발달은 고유한 규칙이 있는 특정 문화에서 요구하는 과제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문화에서 요구하는 과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보통 어떻게 봐요? 우리 일반적인 대학 과정의 시험은 서술형 혹은 뭐 객관식 시험 보는 것도 있고, 저는 그 오프라인 수업 때는 항상 주관식 안 보고 그 주관식이라고 하면 서술형이에요. 학부에서는 OX 객관식 단답형 이렇게만 봐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학습과 교육한 규칙이 있는 특정 문화, 뭐 발달심리학 수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들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유형 어떻게 나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유형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뭐 꼭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그런 어떤 객관식 문제를 풀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를 풀 때랑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비고츠키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하면은 다른가 봐요. 자, 그리고 아동의 지적 기능의 수준은 특정 과제 혹은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행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웨이즈나 지능검사 같은 것들을 한 번쯤 봤을라나 모르겠는데, 안 봤으면 꼭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웨이즈를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호돌이가 있었어요. 호돌이 퍼즐 맞추기가 있었어요. 이 웨이즈는 분명히 외국에서 만든 건데, 왜 호돌이 퍼즐이 있을까? 88 올림픽이 너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막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올림픽이라서 그 웨이즈 개발자들이 그래 퍼즐로 호돌이를 넣어야 되겠어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웨이즈를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이거를 이제 서양 문화권 사람들의 표준화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 사람들의 어떤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맞춘 자극이라는 문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과정에서 호돌이도 나오고, 뭐 한국에 맞는 어떤 문제들도 나오고, 문제들이 다 수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특정 과제 혹은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 나타난 수행으로 평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돌이 문제를 내면 잘 못 맞출 거예요. 왜냐면 호돌이 세대가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호돌이 문제를 외국 아이들한테 해도 수행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 당시 웨이즈가 개발될 당시 호돌이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보편화된 어떤 자극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가에 넣게 되면은 뭐 어떤 일반적인 그 평균적인 수행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여겨져서 그걸 넣게 된 거죠. 능력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나 경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정신수행의 특정에서, 스턴버그의 지능의 3두 이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또 비거치기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이제 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놀이를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협력자가 필요해요. 그중에 상징놀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게 보면,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 같이 있을 때 상징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이 놀이의 시간이 더 길어져요. 우리가 아동이 삐아젠 뭐라 그랬어요? 아동은 이 상징놀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다양한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상호작용이 추가가 되면 뭐가 있어요? 같이 있을 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뭘 사용해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언어 발달이 더 좋아지기도 하겠죠. 이것도 언어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명시적인 단어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서적인 담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또 아동의 어떤 정서적 유능성도 다른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더 이제 발달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건 우리가 또 정서 파트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과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꼭 기억하면서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양육자는 아이의 상징놀이 수준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왜? 양육자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상징 능력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상징놀이의 중요성. 아동은 상징놀이를 통해 사람, 대상, 그리고 행위를 학습하고 다양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켜요. 삐아제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징놀이의 수준은 타인의 정서와 신념에 대한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쳐. 아까 우리 정서 이야기했었죠? 상징놀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타인의 정서와 신념에 대한 이해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발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사회적 과정을 중요시했어요. 이 사회적 과정이 뭐냐면은 누구와?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참여자와 상호작용이에요. 자, 인지 발달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공했다라는 게 누구랑 반대냐면은 삐아제하고 반대라는 거고, 아동이 속한 문화에 따라 아동의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문화별로
아동의 인지 발달 과정이 다양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아동과 일본 아동과 중국 아동과 미국 아동과 뭐 영국 아동과 세계 다 뭐 작게 국가별 문화라고 생각하면은 그 문화권별로 아동의 인지 발달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뭐 크게 나누면 동양과 서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고, 꼭 다문화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뭐 한국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어떤 인지 발달의 어떤 취약성 이런 것만 연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어떤 다문화 연구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 인터컬처럴이라 그랬나, 어떤 그 문화관 차이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은 뭐 동양 문화권 아이들의 어떤 특성, 서양 문화권 아이들의 특성, 히스패닉의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영어라는 거, 근데 논문 영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토익 영어 읽기 수준만 돼도 조금 느리긴 해도 읽을 수 있어요. 내용 이해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처음엔 굉장히 느리겠지. 왜냐면 용어 같은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아무튼 뭐 비거치키는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관련된 것들은 이 뒤에 또 차근차근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거치키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와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 교육 부분에서 이제 피아제, 비고츠키는 어느 정도 그 의견을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실황 중계하는 것 같네. 자, 아동은 능동적 학습자로서 양육자 혹은 교사는 아동이 앞으로 무엇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피아제도 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아이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비고츠키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요게 이제 교육 부분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능동적 학습자라는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거고,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을 볼게요. 아이들은 이제 그 호기심 같은 탐색자라고 얘기했고, 독립적이고 발견 위주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비고츠키는 유도된 참여 방식을 이용해서 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끼리 서로 도와주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고 해요. 유도된 참여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약간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거를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왜 이제 아빠들이나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관심을 끌도록 이게 뭐야? 이게 뭘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유아들한테 하는 어떤 양육자의 유도된 참여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덜 능숙한 학생은 능숙한 학생의 도움을 받고, 능숙한 학생은 교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난 스터디도 보면은 그냥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스터디를 한다는 게 좀 뭐랄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보통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제 놀다가 이제 끝나고 밥 먹고 끝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제 그 중에서 한 명 리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가 통계 공부를 할 때 뭐 발달 심리는 따로 이제 뭐 스터디를 하진 않았지만,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일 때 통계 스터디를 만들었었어요. 스터디를 만들어서 석사 4학기 때 했구나. 4학기 때 이제 1, 2학기 학생 후배들을 데리고 그 통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제 통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빡세게 공부를 했었죠. 그게 저는 이제 능숙한 학생이 되는 거고, 교사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고, 덜 능숙한 학생들은 능숙한 학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계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습득을 했었죠. 박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공부를 하고 싶다,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사 역할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준이 거기서 거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아니까 이 덜 능숙한 학생들이 어디를 어려워하는지를 알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비고치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엄청나게 그 뭐라 그랬나, 물론 교수님들도 뭐 어린 시절이 있긴 했겠지만 잘 모르던 시절이 있긴 했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오래 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제 막 발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근접 발달 영역 같은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접 발달 영역에 맞게 발판화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조금 더 능숙한 사람들이 이런 발판화를 더 잘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비고치키는 호기심 가득한 탐색자고 독립적이고 발견 위주를 통해 스스로 학습 가능하다라고만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지만 비고치키는 협동적 학습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의 동기가 상승하고,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스타워즈 에피소드처럼 동기가 상승하고 서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고도의 인지적 책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왜 서로 생각이 다른 이유는 서로의 경험이 굉장히 다르고 똑같은 이론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방식 같은 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어떤 자세만 되어 있다면은 협동적 학습이 굉장히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조모임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모임에서는 우리 항상 그 프리라이더들을 어떻게 내칠까, 뭐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프리라이더들은 어떻게 숟가락을 얹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무튼 각자 이제 참여하는 동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그리고 타인의 어떤 관점을 수용을 하기보다는 고려하려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반박을 한다면 그 반박이 나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내 의견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보 같다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가 바보 같다니 안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바보 같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개인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겠죠. 평가에 대한 예민성이라든지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냥 표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고도의 인지적 책략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권이랑 서양 문화권이랑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냥 한국을 예로 들었을 때 한국은 싱글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고 서양은 협업에 능하나? 아무튼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삐아제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똑같은 얘기만 하지만 비고치키는 협동적 학습은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연습을 통해 이런 학습 유형을 습관화 가능해요. 제가 처음에 1학년 때는 조별 모임이라든지 그럼 협동 학습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복학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 조별 발표를 하고 발표 수업이 되었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을 같이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혼자 하는 게 난데, 물론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 혼자 하는 게 난데 왜 같이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협동 학습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학습 유형이 습관화 가능하다는 거로 볼 수 있겠고, 저도 이제 조별 모임을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쭉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리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요. 학습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을 한다고 할 때 그 조별 모임에서
이 각각의 조가 일정 교수님이랑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그 조별 모임을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조별 모임을 이제 한번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워낙 뭐라 그러나 대형 강의라서 그때 이제 인원수가 거의 120명인가 됐었는데 120명 능동적인 참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대신 하긴 했었는데, 조별 모임 과제 같은 게 있을 때 교수님들이 직접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많아봤자 10명이니까 같이 무언가를 학생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학부 수업은 워낙 대형 강의이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능동적인 참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 협동적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조가 있을 때 그 조에서 어떻게 보면 능숙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능숙한 사람보다 더 능숙한 사람은 이제 교수님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발판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근접 발달 영역, 엄청나게 많은 큰 근접 발달 영역을 이제 수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교수자는 능동적인 참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비고츠키의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와 삐어제의 가장 극명한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언어예요. 자, 삐아제는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안 했어요?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인지 발달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중심적 언어 삐아제는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의미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히 그냥 어떤 누구를 지칭할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독백 수준의 어떤 발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기중심적 언어는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언어 사용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냥 언어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전조잡기 말의 사회적 언어 사용과 자기중심적 탈피는 인지적 능력의 발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이가 이제 누군가를 부르거나 의미 있는 표현을 하는 거는 뭐에 의해서? 인지 능력의 발달의 결과로 언어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지, 언어 능력 자체가 어떤 발달적 지표로서 사용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해놓고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아동의 언어는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고츠키는 인지 발달에서 언어의 역할이 1차적인 전달을 돌고, 그러니까 누군가랑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라 그랬어요. 자,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에서 다른 사람을 지칭하거나 의미가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1차적 전달 도구로서는. 그 다음에 자체로서의 도구가 비고츠키의 언어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적 적응의 강력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적 적응의 도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중심적 언어 같은 비사회적 발언, 비고츠키가 이제 삐아제가 얘기한 자기중심적 언어를 빗대서 자기중심적 언어와 같은 비사회적 발언은 비언어적 추론에서 언어적 추론으로 이행을 나타내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적 적응의 도구. 왜 지적 적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삐아제는 똑같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혼잣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지적 적응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남아있는 거.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할 때 혼잣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죠?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자기 혼자 뭐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뭐라고 막 놀아요. 그게 뭐냐면, 그걸 봤을 때 삐아제는 그거를 이제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비고츠키는 그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혼잣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게 혼잣말인데,
삐아제는 그거를 자기 중심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인지 발달을 하면서 자연히 나타나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 정도로만 얘기했지만, 비고츠키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거죠. 누구를 향한 거냐?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문제에 처했을 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이게 막, 일이 굉장히 많고, 막 문제가 복잡할 때, 이렇게 인상 팍 쓰면서 팔짱 끼고 앉아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자기중심적 언어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가? 자기중심적 언어를 하는 거, 혼잣말 하는 건가? 네, 요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나랑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문제를 달성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혼잣말,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거고, 의사소통의 대상이 나인 그런 아이들의 어떤 자기중심적 언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적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 자체가 이제 다른 거예요. 자기중심적 언어는 그냥 인지 발달의 어떤 부가 생산물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적 언어는 인지적 자기 안내 체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동이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지적 적응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인지적 자기 안내 체계 역할을 하고, 이게 내연적인 언어적 사고를 변모한다는 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혼잣말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론 이제 혼잣말로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굿.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얘기를 하다가도 대부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동이 처음에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할 때 아직까지 언어 이전의 시기가 있고, 직관적으로 뭔가 이제 막 감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명시적인 언어를 갖다가 밖으로 이제 내뱉게 되는 게 이제 사적 언어가 되는 거고,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게 익숙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어떤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컨테이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그 데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하면은, 자,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이제 바깥으로 내뱉는 게 사적 언어고,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적 언어를 사용하다가 내연적 언어적 사고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 언어는 내연적 사고의 어떤 전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비고츠키와 삐아제의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비고츠키와 삐아제의 차이는 언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에 포인트를 둘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잣말이라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인지능력 성장과, 아니면 한번 공부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혼잣말을 할 때가 있나? 혼잣말이라는 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내연적인 어떤 언어적 사고고, 인지적 자기 안내 체계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가끔가다 일하면서 혼잣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서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그렇게 삐아제와 비고츠키의 언어 차이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언어하고 사적 언어,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지 발달의 이제 마지막 기타 인지 발달 이론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오네이티비즘,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말로 바꾸면 생등론이에요. 생등론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됐다라는 거예요. 자, 신생등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아는 태어날 때부터 물리적 세계의 본질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리적 세계의 본질의 대표적인 거는, 자, 컵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부딪히면, 그러니까 이 컵은, 이 디즈니 그 컵은 이 스타벅스 컵을 지나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치죠. 어떤 물체 두 개는 서로를 투과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세계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신과 뇌가 각각의 정보를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이제 제약을 가진다는 게 뭐 다른 말로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의 어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그 뭐냐, 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 그 말은 아직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왜 우리 신경계 발달을 보게 되면 쭉쭉쭉쭉 퍼져나가면서 이제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뉴런들이 막 생성하잖아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 뉴런들 하나하나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이 지식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전에 배운 거 이제 가소성 개념으로 얘기하면 경험, 기대적, 가소성 개념으로도 요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기대한다라는 거니까. 자, 그것 중에 이제 삐아제를 까기 위한, 삐아제를 비판하기 위한 건덕지? 떡밥이 뭐냐면, 영화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요. 이 물리적 세계의 본질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를 바탕으로 뭘 깔 수 있냐면, 대상 영속성이 삐아제는 언제부터 가질 수 있다고 해서 18개월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생긴다고 했는데, 물리적 세계의 본질에 대해 가장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상 영속성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테스트 오브 오브젝트 퍼머넌스, 그러니까 대상 영속성 실험에서 violation of expectancy라고 하는 게 이게 기대 파괴법인가? 한국말로 바꾸니까 되게 괴랄한데 이름이, 아무튼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어디에 놀라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면, 뭘로 설명해야 되냐? 잠깐. 자.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 아이패드 갖다가 수업을 하는데, 사례를 보여주는데, 태블릿으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실험이 이제 판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예요. 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자, 그냥 이렇게 판이 왔다 갔다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렇게 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자, 제가 이게 있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뒤에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판이 어떻게 가다 탁 멈추죠. 가다 탁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가능한 사건이죠. 가능한 사건인데, 이게 요걸 이제 판이 이렇게 탁탁탁탁 멈추는데 어느 순간 판이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쳐봐요. 제가 밑으로 싹 숨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알려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요게 이제 불가능한 사건인 거예요. 분명히 뒤에 내 얼굴이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왔을 때 내 얼굴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서 원래는 이렇게 탁 부딪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서 내가 이 아래를 싹 숨는 거지.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숨는 건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판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기존의 사건과는 불가능한 사건이 되는 건데, 이 두 사건을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실험이 요 기대 파괴법이에요. 좀 온몸을 써서 강의를 하는 것 같네요. 실시간 방송으로 하면은 막 도네이션이나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이 정도면? 자, 아무튼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스크린 뒤에 나무 상자가 있다고 이해한다면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놀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일단 삐아제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피아제는 대상 육성은 생후 18에서 24개월 이후에 출현한다고 했고,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판이 이렇게 되면 내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는 자, object permanence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내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사건이에요? 당연한 사건이죠. 왜냐면 여기서 있다가 완전히 사라졌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사건이니까 놀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오 네이티비즘에서는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란다라는 거는 분명히 사람 얼굴이 있었어. 근데 가려졌어. 근데 분명히 이제 가려진 거지 뒤에 계속 사람이 있는 건데 얘가 그럼 뭐 어떻게 기대해야 돼요? 탁 부딪히는 걸 기대하는 건데 이게 그냥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사건이지. 아이들이 인식을 했을 때. 생후 3개월 반에서 4개월 반 영아는 상당수는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는 분명히 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 판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놀랐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뒤에 무언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뒤에 뭔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대상 융성을 이미 획득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딱딱한 대상이 또 다른 딱딱한 대상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이미 인식한 건데, 간단히 영상을 볼게요. 자, 뭐 이렇게 이제 가리는 거예요. 상자를 보여주고 자동차를 굴렸을 때 슝 하고 지나가죠. 왜냐하면 상자가 있으면은 어때야 돼요? 자동차가 툭 멈춰야 되는데 지나간단 말이야. 계속 보고 있지. 오잉? 저기 상자가 있었는데 왜 자동차가 지나가지? 그러니까 이런 시행을 해서 불가능한 시행을 했을 때 아이가 이제 더 많이 쳐다본다라는 거는 가려졌지만 무언가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이 바이어정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다시 눌러가지고 그럼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네오 네이티비즘에서 신생등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not B 에러를 범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상 용성이 이미 갖고 있는데 왜 A not B 에러를 보이느냐? 이게 뭐냐면 대상이 새로운 지점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예전에 그 대상을 찾은 장소를 또다시 찾아보는 경험을 억압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론 이제 아동이 보이는 A not B 에러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딜 처음 가봐요? 맨 처음 놔뒀던 곳을 이제 찾아보죠. 예를 들어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대야 돼. 버릴 때마다 이제 카드를 대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바로 앞에 이제 뭐라 그러냐? 그거랑. 갑자기 뭐 생각이, 아무튼 서랍 같은 게 있어요. 항상 거기다 넣었는데,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옷 그냥 집어 던져놓고, 뭐 카드 제대로 안 넣어놓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를 찾느냐? 마지막에 찾아본 장소도 찾아보긴 하지만, 예전에 대상을 찾은 장소를 다시 찾아보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거기 갖다 놓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찾아보는 거는, 내가 이제 주머니에 놨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예전에 항상 찾았던 서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항상 찾아봐요. 물론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다 놔뒀을 텐데 라고 이제 찾는 거긴 하지만 그게 이제 아직 억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왜 우리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할 때 익숙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환이 안 되냐? 아직 그런 것들을 전환하기 위한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요건 좀 예시가 좀 다르긴 하다. 어쨌든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에 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지만 예전에 그 대상을 찾은 장소를 다시 찾아보는 경험을 억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A not B 에러를 이제 범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아제는 능동적인 탐색 절차에만 의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인 거. 우리가 언어 발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언어 발달에서 뭘 얘기하냐면 수용 언어는 표현 언어를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수용 언어는 이제 들었을 때 이해하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표현 언어는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 그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뭐 발성기관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해요. 생물학적인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듣긴 다 알아들어요. 그랬을 때 피아제가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언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주 어린 영화가 대상에 때 되는 지식 수준을 이제 과소평가를 했고,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다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A not B 에러를 이제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험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뭐 보이지 않는 이동이랑 뭐 보이는 이동이랑 이렇게 했는데, 바이어정 실험처럼 그냥 간단하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대상 역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re Knowledge Theory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핵심 지식 이론이라고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이론이라는 이론이라고도 표기된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예를 이런 거예요. 인지 발달 이론에서 요거랑 이제 같이 되는 거예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핵심 지식이론은 진화상 특별히 중요한 영역들에서 아동이 일부 선천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뭐예요? 신생등론이죠. 선천적 지식의 추가적인 정보를 빠르고 수월하게 습득할 가능한 학습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 기대적 가독성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생물과 무생물 차이 인식, 얼굴 인식, 인간관계, 언어 습득 같은 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학습력뿐만 아니라 특화된 학습 기제는 정신구조를 보유하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식, 선천론은 타고난 지식을 강조하고 영아들이 진화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태어난 지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핵심 지식 구성주의는 초보적인 선천적 지식과 후속 경험을 결합해서 더 진보된 이해를 이제 구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이론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오 네이티비즘하고 코어 너리지 시어리랑 같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코어 널리지 시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 네이티비즘하고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랑 선천론이랑 같은 걸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오 네이티비즘 아동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패턴을 고집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하고, 이 컨스트럭티비즘, 특정 이론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위기에 봉착하면 혼란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새롭고 조리 있으며 안정적인 이론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뒷부분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얘기예요. 요런 과정이 피아제가 이야기한 동화 조절 과정 혹은 인지 성장을 위한 어떤 적응 과정을 설명하는 기제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게 이제 맞다라기보다는 make sense 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가지고 태어나는 걸 바탕으로 추가적인 무언가를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어 널리지 시어리라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주제예요. 뭐 인간은 인지적 존재로서 정신적 상태를 언제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타인의 정신적 상태에 다가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 이론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 이론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 지식,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마음 이론은 이제 틀린 믿음 과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 이론을 습득했냐, 습득하지 않았냐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셀리 앤 앤 그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리가 있고 앤 두 아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셀리의 바스켓이고 이건 앤의 박스예요. 그래서 셀리가 자기 공을 자기 바스켓 안에 놓고 나가요. 나갔을 때 이 앤이 셀리의 공을 훔쳐서 자기 박스 안에 넣어놓고 나가요. 자, 그랬을 때 셀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의 공을 어디서 찾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디서 찾을까요? 바스켓에서 찾을까? 박스에서 찾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스에서 찾는다고 얘기했다면 마음이론이 아직 덜 발달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박스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셀리 입장에서는 앤이 자기 공을 박스로 옮겼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스켓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셀리가 우리가 이제 그 셀리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를 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모른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이론 과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영상 마음 틀린 믿음 과제 뭐 셀리는 테스트를 갖다가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될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과 또 관련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뭐 2차 마음이론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발달을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음이론이라는 책이 하나 꽤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번역이 됐어요. 마음이론. 마음이론이 책이 어떤 교수님이 썼는지 그 기억이 안 나네. 최근에 쓴 책도 있는데 이현진 교수님이 쓴 마음이론 그 아동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이제 부제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 2013년에 번역된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읽고 나서 와 이거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발달심리학 그 분야에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 영역이고 마음이론이라고 하는 게 습득이 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득하는 스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자, 내가 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른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마음이론을 습득했구나. 인지 발달을 이루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물론 거짓말이 심해지면 뭐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양육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도 근데 자기들도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면서 애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짓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지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왜냐면 이 마음이론 하나만 해도 거의 한 학기 수업이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지발달에 대한 파트 1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